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소식과 여야 대권 후보들의 당내 경선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마련다 시간에는 코로나19 뉴스 특보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29일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10월 3일 유 전 본부장을 전격 구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번 수사가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화천대유와 얽힌 각종 특혜 로비 의혹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이번 구속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은 어떠한지 10월 4일 뉴스 1번지에서 다뤘습니다. 기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조만간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배임 뇌물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당 구조 설계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1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개발 수익금 700억 원 약정 의혹은 농담처럼 대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10월 3일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업체 유원홀딩스의 대표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사업가 이모 씨에게 100억 원을 전달했다는 로비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며 이 씨의 분양 대행사가 대장동 개발 부지 중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5곳의 분양을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촌수 계산도 어려운 먼 친척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씨의 코스닥 상장사에서 본인이 사회이사를 한 적이 있고 아들은 이 씨의 또 다른 회사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으며 화천대유 법률 고문을 맡았던 박 전 특검의 딸은 앞서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뉴스 1번지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10월 4일 서울시 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약 1시간을 거의 통으로 할애해 야권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개발 이익을 완전 환수하지 못해 국민께 상심을 들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사실을 언급하며 직원 관리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지휘하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관리 책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부연했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장동 의혹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이 미국의 9.11 테러를 설계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 개인 일탈로 선을 그으며 한 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느냐고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몸통설을 거듭 주장하며 이 사안에 대해 이 후보가 전혀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땡큐라는 의미의 이나땡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고 앞서 SNS를 통해서는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을 공격했던 발언을 빌어 이 후보는 셀프 봉고파지, 위리안치하라면서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선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권 공방은 여전히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들만 난무할 뿐
산재된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들을 들어보기가 어려웠는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말장난 같은 공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지난주에는 방송 토론회 중 노출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임금왕자로 인해 난데없는 미신 논란이 일더니 홍준표 의원의 빨간 속옷과 개명 논란까지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다수 보도됐습니다. 반면 대선 주자들이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 대외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안에 대한 논의들은 많이 접할 수 없었는데요. 연합뉴스TV라도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혹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전략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슈는 없는지 짚어주는 등 선거 보도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9월 29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중국이 10년 내 최악의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향후 2주 버틸 정도 기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인용해 중국 주요 발전소의 발전용 석탄 비축분이 지난 9월 21일 기준으로 1,131만 톤에 불과하며 이는 겨우 보름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보고서가 기준으로 삼은 날짜에서 이미 8일이 지난 9월 29일 현재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하며 중국의 31개 성 가운데 20개 성에서 전력 공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전기 절약을 위해 국경절 조명쇼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9월 29일 오전 5시 뉴스특보에서는 중국에서 전력난 사태에 따른 혼란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엘리베이터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갇힌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중국 동부 삼성에서 석탄 가격 상승으로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닝성의 철강 가공업체에서 전력이 끊겨 설비가 멈추고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스에 노출된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석탄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업체들이 전력 생산을 줄이고 일부 지방정부가 저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하면서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력 문제의 심각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 중국 내 전력 문제를 중국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될 수 있다는 헝다 기업의 부채 문제까지 겹쳐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최근 중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넓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비중 있게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새로운 총리 내각이 출범하는 등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슈가 많은 시기인 만큼 주변 정세를 주시하며 깊이 있는 분석 보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3일 오후 7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그리고 지난 4월 평택항 이선호 씨 사건을 언급한 후 9월 30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을 환기시키며 일터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해를 거듭해도 줄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위험한 업무는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5년간 제조업에서 중대재해를 입은 하청 노동자는 300여 명인데 업체 규모가 클수록 그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는데 소규모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닌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건설 하청업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매출 800억 이상 규모의 업체에서 작업 도중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100명 중 94명이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중대재해 위험성이 많은 업무들을 주로 하청을 시킨다며 중대재해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실정을 지적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전하며 관련법 시행에 앞서 사업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중대재해에 노출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잘 짚어둔 보도였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심각성을 인식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향후 추가 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주 명품 리포트 맥에선 기회 잡은 맑은 기업과 흐림 기업들을 기업 기상도에서 살펴보고 대선 풍향계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감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주간 기업 뉴스를 리뷰하는 기업 기상도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은 삼양식품과 쇼박스였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양라면은 협찬도 없이 세계 1위 드라마에 등장하며 광고 효과를 누리는 횡재를 거뒀고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에 힘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LG U+였는데요. 넷플릭스에 이어 경쟁자 디즈니 플러스까지 국내 IPTV 독점 공급을 맡는다고 합니다. 방송은 전통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콘텐츠의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는데요. 한국 콘텐츠에는 기회지만 잘못하면 또 다른 종속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흐림 기업으로는 하나은행이 꼽혔는데요. 하나은행 관련 펀드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상환이 잘 안 돼 피해가 1천억 원대라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과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 컨소시엄이 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 협상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등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합니다. 다음 흐린 기업은 카카오페이입니다. 금융규제 제대로 안 지킨다고 타박받더니 상장이 좀 미뤄졌다는데요. 시장은 한 달 미룬 것보다 사업 모델, 수익 전망이 바뀔 수밖에 없는 점에 주목하고 무한 문어발 확장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답을 내놓을지 기다린다고 전합니다. 다음 대선 풍향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2012년 대선 전 국정감사는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공방으로 18차례 파행을 거쳤다는데요. 당시 민주당은 정수장학회를, 새누리당은 NLL 녹취록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2012년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는데요. 이에 경실련은 2012년 국감을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2016년 국감은 더 나빠졌다는데요. 여당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국감에서 시작해 가까스로 정상 궤도로 돌아왔지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등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야는 이번 국감도 대선 전초전으로 삼아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라는데요. 초반 분위기는 2012년, 2016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는데요. 첫날부터 곳곳에서 국감 파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손팻말을 세우자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감장에서 정치적인 슬로건을 달게 되면 국민들이 편향된 국감이라고 보지 않겠냐는 말로 당장 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국감 중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를 두고 질의한 적이 있다며 야당이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방송은 이전과 다른 점으로 대장동 의혹은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계, 재계가 모두 얽혀있는 사안이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국감과 함께 수사가 진행 중이라 드러나는 사실 하나하나의 파괴력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감장에 여야 1위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모두 등장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달 18일, 20일 두 차례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측근 비리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준 자가 화천대유 주인이라며 반격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감장에 불러달라고 했다는데요. 지난해 국감을 통해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하겠다고 나섰다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굳이 마이크를 쥐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여야가 프레임 전쟁으로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진실 규명에 집중한다면 올해 대선 전 국감은 예년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대선 풍향계였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오지훈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기업기상도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해 맑은 기업으로 꼽힌 삼양라면과 쇼박스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윤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오신과 어급성 주관과 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난제가 산적한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 의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총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역시나 이번에도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중국까지 같이 이제 언급이 됐다는 점일 것 같은데 이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것은 이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종전 선언을 제안했었고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뒤에도 이제 종전 선언을 언급했는데 특히 올해 연설에서는 종전 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남북미 중 4자로 명시했습니다. 네.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공개 제안에 대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유화적 메시지를 내놨고 뒤이어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신연락선 복원 방침을 밝힌 바 있었는데 지난 4일에 이를 실행에 옮겼죠.
언론에서는 종전선언 제안에서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이 전쟁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당사자 국가로 거론한 것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그런 고려한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내놓는 것은 또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로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남북 관계를 교착 상태로 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제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각본대로 진행되는 남북 이벤트라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벤트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하자 김정은 남매가 바로 호응한 것도 서로 얘기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시진핑이 손을 잡고 등장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결말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일부에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계산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려 할 경우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서 대선에 미칠 영향은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모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의 주출도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또 여야 정치권도 정파적 이해득실 차원을 넘어 대국적 견제에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남북 상황이 어떤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이 안정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부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은 뭐 당연한 것이고 미국, 중국까지가 지금 이 종전선언의 당사국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당사국들의 반응이나 입장들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이제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공조에 이제 활발하게 참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을 초청하면서 이제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또 국회에 출석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독일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독일 새 정부가 또 종전선언의 친구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전에도 이제 속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당사국들 간의 셈법이 서로 달라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이와 관련한 언론의 해석은 미국이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이러한 발언이 실질적인 종전선언 추진보다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이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무조건적인 대화에 북한이 우선적으로 이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풀이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온도차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반응인데요. 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전쟁 상태를 끝내고 이제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면서 중국은 이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미 관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남북 관계 개선이 향후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 언론은 미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인데다가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를 미중 갈등의 지렛대로 삼아왔다는 점 때문에 중국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우리 언론 중에서 이제 동아일보는 네.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전 종전 선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고 또 북한은 종전 선언을 대미 압박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은 미국을 향해서 먼저 양보하라는 권고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에 한국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의 제안은 다분히 뜬금없고 공허하게 들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진보 언론인 한겨레 신문은 최근에 이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어떤 다목적인 포석을 깔고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남한이 미국을 좀 적극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호로 읽힌다라고 이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북미 관계 먼저 또 남북 관계 나중이라는 그런 기조였는데 이제는 남북 관계 회복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으로 어떤 기조의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이런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바로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사일 도발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네. 강원 양면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각도 궁금했습니다. 언론에서 이 부분도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짚어주시죠. 예, 그 정부의 아주 기대에도 불구하고 종전 선언의 어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고 전략 무기 체계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쉽게 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당분간 군사적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종전 선언이라면 북한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상응 조치 차원에서 제시되는 종전 선언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이처럼 선후가 뒤바뀐 주장을 서슴지 않고 펼치는 것은 핵과 미사일을 지렛대로 삼아서 한반도 정세를 흔들고 또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과 위협 속에 어떤 평화 공세를 혼용하는 그런 전술을 펼치면서 앞으로 한편으로는 또 핵 능력 고도화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는 꿰뚫어보고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설사 종전선언에 실패하더라도 북한은 손해볼 것이 없다라면서 결국 남북 중이 찬성하는 종전선언에 미국이 반대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논란의 여지가 있는 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다음 정부가 유연하게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반도 내 평화가 찾아오는 건 사실 모두가 바라는 부분일 텐데 종전선언은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다가가기가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일지 바람직한 보도 태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어떤 종전 선언에 대해서 또 야당과 일부 이제 보수 언론이 이제 상당히 이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네.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참 이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답답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종전 선언은 어떤 평화 협정과는 다른 것이고 또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비핵화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이룰 수 있는 평화 협정이 체결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이란 자체가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드러나는 실체가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어떤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종식됐음을 선언하는 것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는 여러 가지 어떤 문 가운데 하나,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뭔가는 해야 한다면 이제 종전 선언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언론이 종전 선언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입장을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